자, 그래서 오늘 인문예술 인리사 과학기술 4교 한다고 드렸습니다. 바로 시작할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인문예술은 뭐 주장, 입장, 관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잖아. 그러면 저 논증적으로 좀 접근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뭐 다른 지문들을 우리가 뭐 적용하고, 그치, 뭐 객관적 정보들을 뭐 이해하고 조합하는 이런 것들이 우선시돼야 됐다면 인문예술은 주장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요 첫 번째 지문부터 하이데거라는 사람의 그지 존재에 대한 인식 드러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1문단 한번 볼게. 자,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 이꼴 뭐야? 물질이야. 그러니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자, 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죠. 이거는 A 플러스 B잖아. 그치? 자, 의식, 정신 등과 같은 것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인문예술 지문이니까 추상적인 거라고 하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물론이고 우리가 흔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그저 뭐일 뿐이야. 물질에 불과해 라고 본단 말이야. 그치? 왜? 그 이유가 앞서 나왔다고. 본질 이꼴 뭐니까? 물질이니까. 그치? 세상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집니다.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한편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은 다시 이제 얘는 뭐라고 본다고? 정신이야. 다시 얘는 지금 추상이 그치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결국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의식은 뭐 정신 같은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치? 여기서 이 인문지문 할 때는 범주화를 좀 잘 시켜줘야 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지.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주관적 관념론이잖아, 이미. 그치? 이 이론에 지금 이제 자, 대표 키워드 자체가 관념론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지. 자, 이 관념, 생각, 뭐 정신에서만 이 외부 세계도 다 존재하는 거야. 그치?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보면은, 그래서 유물론 입장에서는 자, 결국 쌤이 이 인간으로 좀 표현할게. 자, 인간 결국 이 세상의 본질 주로 하나라면 어쨌든 요 모든 물질이 그치? 이제 이 결국 세상의 본질이다라고 보는 물질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철저하게 이 세상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할게. 왜냐면 내가 왜 객관이란 말 쓰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체 다 이 물질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구체적인 무언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지금 주관적 관념론이니까 당연히 이양 대립을 붙여가줘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주관적 관념론. 너무 기니까 쌤이 관념론 이렇게 좀 표현할게. 그래서 주관적 관념론은 이 세계라는 것이 자, 이 세상이 이거 미안하다. 이 정신이라는 게 세상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 정신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같은 범위로 좀 묶었을 때 결국 이 세상이란 뭐지? 내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런 뜻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세상 달라질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요건 자 동양 객관이야 주관이야? 그렇지. 내 생각, 내 이 마인드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 관념론인 거지. 맞지? 자, 요 두 가지 이론을 왜 빌드업 찾느냐? 자, 우리 중요한 인물 나옵니다. 하이데거라는 사람 나와. 그치? 하이데거는 이 두 입장을 뭐 했다고? 모두고.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인 것만, 그치? 세상 본질. 얘는 주관적인 것만 세상 본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치? 너무 철저하게 얘는 뭐야?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맞지? 하이데거는 그럼 결국 뒤에 뭐 이렇게 빌렸지. 얘네 두 개가 뭐야? 적절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느냐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서 두 입장 모두 거부했대. 자, 그는 일단 유물론부터 깐다. 자,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고 인간도 결국 뭐다? 물질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물질하고 좀 다른데 다른 점이 있는데 뒤에 우리 읽으면 알겠지만은 인간은 뭐 할 수, 의식할 수 있는 존재를 주관적 관념론 이야기 가져올 거야. 맞지? 자, 그럼 다시. 자,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뭐 할 수 있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이 의문을 가진다라는 점 뭘 가질 수 있다고? 의식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맞니? 응. 자, 그래서 다른 대상과는 차이가 있는데 왜 그걸 묻냐 이거야. 그지? 그 다음, 또한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 요거는 주관적 관념론의 그치? 특징이었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지? 사람의 지금 의식, 정신에 의해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이데거 입장에서는 자, 이게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물이 존재하는 그 방식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만은 안 된다는 거야. 그 자체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탐구를 그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주관적인 존재라는 점. 그치? 요걸 좀 우리가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고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의 물질들, 그치? 그런 것들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렇게 좀 구분해서. 그래서 요거 사실 이제 요 빌드업 친 거는 하이데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에 관해서 요거 지울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메인 이벤트는 하이데거.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어쨌든 자, 이 유물론 너희들은 인간을 물질로 봤어. 그치? 그래서 나는 요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인간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의문. 여기서 제 의문이라고 밑에 뭐 질문 이렇게도 나오더라고. 같은 말이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주관적. 그치? 그 다음에 또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서 주관적 관념론은 어쨌든 인간에 의해서 사물의 의미가 뭐 결정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나는 근데 이것도 지금 뭐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 사물이라는 것이 그치?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치? 어떻게 존재 방식이라고 하자.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이데거 이야기 주장을 그치? 빌드업 치고 싶어서 얘네들 언급해. 자,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 어쨌든 밑에 그는 다시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변수겠네. 관계에 따라서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치? 자서 이것은 좀 보니까 관계에 따라서 그치? 그 모습이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지 않느냐. 그치? 이런 얘기들 했다고. 왜? 그건 위에 있는 여기서 빌드업 해야 돼. 인간은 어쨌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존재고 의식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다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저 사물과 뭐 관계를 맺느냐, 저 사물을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존재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문단 가보면은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 요 이제 개념 설정을 좀 잘 보셔야 돼.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뭐 사물이나 그래서 존재 자체를 얘기할 거예요. 그 존재자라고 지금 표현을 했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지 자 주된 논제로 삼은 형 이상학자들, 우리 그 문학 시간이나 우리 인문예술 질문할 때 형 이상학 이런 것들 추상적, 그지 관념적인 것, 즉 구체적인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라고 우리 형 이상학이라고 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철저하게 뭐야 뭐 생각이나 뭐 이상, 그지 뭐 이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그 다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런 지금 이제 존재자만 자 주된 논제로 삼았던 형 이상학자들을 비판, 말하는 형 이상학자들은 이런 유물론, 주관적 관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어. 자, 그런데 이때 비판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펼쳐나가냐면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존재자로 그치면 안 된다고.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따라 그지 존재로 어쨌든 이제 드러날 것인데 이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존재자는 그냥 있는 그 자체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뭐 흑판 그냥 요 그 자체고, 다만 요 흑판이 너희들에게 지금 뭐 쌤이 지금 필기하는 것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지 어떤 학습의 도구로서 너희들한테 드러난단 말이야.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야. 맞아? 그냥 뺑 하고 그냥 뭐 벽에 붙어 있는 요 칠판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거. 맞지? 요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때 드러난다는 말은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있게 된다는 건데 학습 도구로서 있게 된다 이런 뜻이지. 그치? 그래서 그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가 인간도 그저 그냥 뭐야? 만약에 아무런 어떤 이제 의미로 드러나지 않으면 존재자일 거야. 그치? 그런데 어쨌든 그 존재자 중에서도 하이데거는 아까 다른 사물 존재들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앞에 문제 삼을 수 있다. 요걸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뜻이야. 이제 자 그러면은 하이데거가 지금 설정하는 지금 자 우리가 이 세 개 지금 사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 보자 존재자 개념 나와. 그런데 이 존재자가 자 뭐가 된다고 드러나면서 존재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때 자 이 존재자의 종류에는 자 인간과 낫인간으로서 나눌게. 알겠지? 자 우리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존재자는 존재자인데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존재 이렇게 좀 따로 부르겠다는 거. 그치? 자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보자. 그래서 이때 현존재 즉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물음 제기한다.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다라고 여겼다는 거야. 그럼 이제 결국에는 자 봐봐. 존재자가 드러나서 존재가 된다. 그치? 그러면은 이 존재에 대해서 뭐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그치? 저 존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와 같이 이제 질문하고 의문하고 그죠? 그 관계를 맺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시 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뭐 물음 이런 것들도 다시 뭐 하는 거라고 관계 맺는 거지. 그러니까 사물 존재 방식이 인간과 그지 그 사물이 관계를 맺는 그 양상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네. 맞지? 그러니까 결국 이 현존재인 인간이 그치? 이 존재를 또 어떠한 관계를 그치? 형성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존재의 의미가 드러날 건데 요거를 우리는 존재 물음이라고 또 구체적인 용어로 좀 설명을 하고 그치? 자, 그 다음 이때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고 동시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그러니까 요게 좀 중요한 거야. 자, 요것도 시간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치? 자, 이 세 시간 범주들이 직선의 형태가 아니고 지금 상호 의존적이다. 직선적이다라는 것은 뭐죠? 분리된 요걸로 본다는 건데 어쨌든 상호 의존적, 동시적인 것 이렇게 봤어.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를 시간과 관련 지어 봤는데 그래서 여기 그는 하이데거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에 통합된 그치 동시 아까 상호적 같은 말이다.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고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봐. 이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가 함께 엮이면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 존재자가 그렇지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좀 해줄게. 그렇지? 그냥 과거에 딱 이제 뭐 A라는 그지 존재자가 그저 그냥 A라는 A'이라는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또 어떠하고 미래는 또 어떠할지에 따라서 A'이 아니고 B'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는 어쨌든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지. 변화한다는 건 아까 우리가 관계에 따른 다양한 모습 같은 말이지. 자, 그래서 존재는 시간이다 라는 그의 말에서 그는 존재를 그치?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존재 다시 인간이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 지어 이해한다. 어쨌든 간에 저렇게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그치 저건 저래 왔는데 그치 저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 인간도 그럼 결국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요걸 좀 스킵 좀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은 그치 다시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존재
그렇지? 요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하이데거는 또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제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 서양의 전통 철학들, 아까 위에 형이상학 같은 것들 같은 말이다. 이런 것들을 뭐 비판하면서, 그렇지? 아까 우리 하이데거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지 연결, 상호 의존적인 상호제의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았단 말이야. 어쨌든 그런 어떤 철학들을 다 비판하면서 현존재, 즉 인간에게 도구로 쓸 수 있는 존재자는 현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자, 두 가지. 손 안에 있음과 눈 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다시. 자, 존재자가 통합된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크게는 두 가지가 있대. 그 첫 번째가 손 안에 있음이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눈 앞에 있음이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 그래서 전자는요, 손 안에 있음은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끝까지 읽어야 돼. 객관화 X야. 그치? 자, 그럼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현 존재에게 사용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쌤한테는 이 분필이 그지 뭐가 되는 거야? 너희들에게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보조 도구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분필은 사실 수업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쉬는 시간에 이럴 때 그지 장난치고 놀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자, 분필이 분필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손 안에 있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형성이 될 수 있고. 자, 근데 후자는요. 자, 눈앞에 있음. 이건 우리 워딩만 봐도 느껴지잖아. 그저 그냥 뭐야? 반대. 자, 봐봐. 자, 우리 앞에 손 안에 있음이 객관화였으면은 자, 밑에 후자는 이러한 도구적 맥락, 즉 사용의 맥락에서 뭐야? 벗어나서 뭐 된 거라고 얘는 철저하게 객관화된 대상으로.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요 분필, 그냥 그 분필 그 자체. 그지? 일대는 눈앞에 있음으로 인식된단 말이야. 그리고 요거를 친절하게도 망치를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더라는 거야. 봐봐. 자, 우리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라는 도구를 객관화된 대상, 그냥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그치? 저걸 통해서 못을 박고 또는 못을 뽑고와 같은 거지 행위에 집중을 하게 된다고. 그럼 그때 자, 우리가 도구, 이제 어떤 사용이라는 맥락이라면 어떤 의미라고? 존재자 손 안에 있음으로 그치? 현존재와 관계 맺고 존재로 드러난다는 뜻이야. 그치? 자, 그런데 자, 이때 망치는 그치? 현존재에게 쓸모가 있는 한편 망치가 부러져 못 쓰게 되면 망치에 쓸모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내 눈앞에 부러져 있는 그치? 이렇게 뭐 톡 하고 그치? 쪼개져 버린 그 망치.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남게 된단 말이야. 그때는 뭐일 뿐이라고? 그냥 눈앞에 있는. 그치? 객관적인 그냥 무언가 일 뿐이란 말이에요. 맞지? 그래서 이런 현존자의 관계를 그래서 자,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시 객관적이지 않아. 그치? 그래서 용도, 목적. 근데 용도, 목적이라는 것도 사실 뭐야? 그 현존재, 어떤 의도라는 것에 따라가지고 좀 달라지지 않겠어? 그치? 주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 경험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자, 그 다음 눈 앞에 있다라는 건 결국 뭐라고? 객관인 거야. 그치?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손 안에랑 약간 이양대립 하자면은 얘는 용도 목적을 뭐 했다고? 상실했어. 즉 뭐야? 도구 맥락을 상실했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단순 관찰의 대상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의미가 뭐 드러나면은 어떤 존재, 요렇게 드러나면 어떤 존재. 되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이때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사물을 뭐로만 자꾸 보려고 했다고. 그치? 약간 내가 지웠지만은 눈앞에 있는 객관적인 무언가로만 보려고 했다. 그치? 그래서 자, 그러면서 자기는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 관찰이 아니고 손 안에 있음. 다시 어떻게 우리가 그래 이 현존재에 의해서 그치 인식이 되는 주관적 어떤 무언가로 이해가 돼야 된다. 경험돼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요 손 안에라는 요 표현을 지 결국에는 우리 뭐야? 그래, 현존재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되지? 응.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게.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현존재 다시 우리 인간을 이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 지평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자, 인간이란 존재 다시 보니까 실존적 지평. 이게 지금 뭐 이제 전문 용어로 쓰였지만 앞에 세계를 이해하는 틀, 그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존재자는 이러한 지금 세계를 바라보는 기준 속에서 드러나는 거지. 내가 그냥 손 안에 있는 걸로 보냐, 눈앞에 있는 걸로 보냐, 맞죠? 자, 그래서 밑에 그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존재를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 다시 경험. 맞죠?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을 했다. 다시 예를 드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붉은 꽃이라고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에게는 회색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 꽃은 붉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어디에 있다고? 경험에 있단 말이야. 경험. 감각을 떠나서 뒤에는 경험에 좀 주목을 하죠. 그치?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랐다고. 내 눈으로는 저게 초록으로 보면 저 꽃은 초록색이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응. 자, 그래서 그는 이처럼 현상을, 여기서 말하는 현상은 같은 말, 위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감각을 통한 경험이라고 읽어야 되겠지? 했지? 이것을 현존재의 어떤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드러나는 모습. 자,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 자, 이런 만 같은 거 나오면 잘 읽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실제로 드러난, 그치? 현상적인 것만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 라고 보는데, 자,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은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는 관점. 아까 그래서 내가 위에 이 꽃은 붉다라는 걸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치? 자, 이 꽃은 붉다라는 요 지금 명제가 있다라고 해. 그리고 자, 실제로 그 꽃이 내가 지금 붉은 꽃을 한번 그려볼게. 자, 그래서 그렸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붉은 꽃이 그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붉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true가 된단 말이야. 근데 다시 샘 생명이라서 빨간색, 초록색 구분을 못 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샘에게 있어서 그지? 요건 지금 뭐라 보인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샘에 있어서 이 명제는 뭐가 된다고? 거짓이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사실 샘이 지금 어떤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이게 다른 색으로 보일 뿐. 사람들에게는 이게 대부분의 일반적 사람들에게는 빨간색, 붉은색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론에 따르면 그치? 이것이 지금 참과 거짓과 같은 이양대립적으로만 이렇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 이걸 지금 설명이 지금 샘이 지금 보이는 제품 노란색만의 꽃이라면 거지. 이거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이데거가 비판했다는 거야. 다시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 실체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 다시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 다시 위에 똑같은 말 7글자 어디에? 감각을 통한 경험이 같은 말. 맞아? 내 눈에 그치 빨간색으로 보이면 빨강, 그치? 그 다음에 노란색 보이면 노랑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이걸 절대적인 그치 어떤 명제로서 이렇게 나타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이것은 그때에 따라서 그치 옳고 그르고 나눌 필요가 없다. 자, 다만 그가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보는 것은 아니래.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요 말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 자,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치? 저 존재자 꽃이 그치? 붉다 와 같은 거지 내 눈에 보이는 존재자 드러난 거니까 드러남과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 측면이 은폐된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주목했니? 색에 주목했어요. 그치? 자, 색에 주목하다 보니까 요 놈의 지금 모양을 간과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얘가 가진 고유의 모양도 그치? 드러난 것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색에만 집중하니까 그 모양은 드러나지 않게 돼버린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밑에 한번 봐봐. 자,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 가능성, 그치? 요런 것들이 지금 은폐, 숨겨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관계를 통해서 그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너무 하나의 관계에만 주목하다 보면 그치? 다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큰 영향력 끼친 철학자, 그다음에 그 이유는, 자, 서양 전통 철학의 기반이 된 형이상학을 약간 좀 비판하면서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다는 점, 플러스, 그다음에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게 했다. 기존의 그 관점들 같은 경우는 좀 이양대립적이었는데, 뭐 여기서 좀 적어도 그치? 자, 두 가지를 뭐 섞거나 두 가지를 모두 부정하고 그치?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야. 이제 또 존재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서 현존재 다만 한계도 조금 있어. 야, 너무 뭐 중심으로 저 사물의 것이 이 사물이 존재가 됨에 있어서 누구 이 인간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서 저희가 드러난다고 했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뭐야?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아니냐? 그치?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 아니냐? 이론 아니냐? 라는 비판을 조금 받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세계란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이 대상과 다시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 뭐라고? 만나는 과정, 관계를 맺는, 그치? 모습, 그치? 양상에 따라서 존재자, 그 세상의 사물이 드러나는 방식이, 그치? 달라질 수 있다, 모습이. 이것은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 이해의 폭을 뭐 넓혔다, 좁혔다. 넓힌 거지, 뭐. 맞지? 어쨌든 요것은 필기할 게 따로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요거는 하나 하자고. 자, 다만 이 존재자가 그지 드러남에 있어서 그지 자 드러나는 게 그죠 있는 반면에 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맞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얘는 지금 이제 아까 현상과는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돼 버린다라는 점. 이것도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인데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건 드러나고 어떤 건 은폐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좀 하이데거 견해 마무리를 했고 자 사실 뭐 인문예술 지문이 쌤이 봤을 때는 나는 뭐 과학기술대 쌤 수업 중에 좀 어렵다 뭐 얘기를 하지만은 과학기술보다 인문예술이 조금 더 난 까다로운 거야. 주장, 입장, 관점 같은 것들이 이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에 대한 뭐야 반박은 언제든지 가능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도.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해당 어떤 학자, 사람 또는 어떤 입장들을 자 주목을 해서 읽으려 하다 보니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도 사실 뭐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좋아. 자, 어쨌든 그러면은 1강 이렇게 마무리하고 2강 들어갈게. 자, 2강은 읽다가 조금 끊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2강 가봅시다. 그래서 2강에, 이번에 요거는, 오늘 읽을 지문 중에 가장 좀 수월하지 않느냐. 자, 1문단 볼게. 미니멀리즘 음악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태동한 현대 음악의 한 흐름. 요때 지금 생겨났나봐. 라몬테 영, 해리 라일리, 스티브 라일리,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를 다 곡가래. 자,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자, 이거 중요하네. 소수의 음형이나 단순한 패턴 따위들을 자, 요게 핵심 키워드야. 자, 그래서 뭐 음형은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지? 뭐 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개 안 되는 음이랑 단순한 구조 패턴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 그러면 어쨌든 기존 음악하고 그렇지 지금 이제 대조를 시키네. 복잡한 서사, 화성 전개를 과감히 축소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라는 것과 단순한 패턴하고 그렇지 이양들이. 화성 전개 우리가 화성 하면 지금 뭐야 음이 뭐 3개 몇 개 그지 막 수십 개 막 이렇게 활용돼 가지고 막 하는 거니까 소수의 음형과 또 반대 아니겠나.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히 축소 탈피해서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키워드 감상자가 그 소리 자체를 경험하도록 유도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지문들을 워낙 많이 봐왔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요 음악의 지금 경향은 기존의 어떤 이제 이 특징들을 좀 단순화시킨 것이면서 기존의 특징들이 복잡하고 화성을 많이 써서 그지 작곡가가 원하는 걸 전달하려고 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전달하려는 걸 그지 이렇게 막 주입하는 게 아니고 작곡가들이 감상자들이 그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든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지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 주목하는 음악. 그래서 자 어쨌든 미니멀리즘 음악 해서 그지 자 소수의 음형 단순한 패턴 따위를 뭐 반복
요게 핵심 키워드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자, 음악을 만든 사람의 그지 의도대로 사람들이 듣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감상자가 그지, 주체가 되어가지고, 그 소리 자체에 주목하게끔 했다. 소리 자체. 맞아? 그리고 오른쪽만 간단히 좀 적으면은, 기존 음악, 당연히, 자, 복잡한 서사, 그지? 화성 사용,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이양들이.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 감상자가 주체가 아니고, 그치? 누구의? 작곡가의 의도가 좀 강하게 그치? 개입되지 않겠느냐. 요 얘기는 이 문단 나올 거니까 내가 미리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 볼게요. 전통적인 서양 음악에서 반복은요, 어쨌든 주제를 강조해서 이를 서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서사, 전통 음악이겠지. 자, 기존 음악에서 이 반복이라는 것은 그저 그지? 자, 그냥 주제 강조, 서사적 강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여러 번 들려주니까 이거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지금 뭐야? 각인 주지시키는 거라고. 자, 그래서 예컨대 이 제시부, 발전부, 재연부,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 약간 뭐 소나타의 형식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자, 1단계에서 등장한 주제가 발전부에서 여러 차례로 변형 반복되다가 자, 재연부에서 제시부 등장한 형태로 다시 똑같은 걸 또 뭐 들려준단 말이야. 그럼으로써 다시 중요. 작곡가가 설정한 주제. 그렇지. 이 주제 누가 만들었다고? 작곡가가 만든 주제란 말이야. 내가 이 음악을 통해서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 이런 것들. 그렇지? 이것을 확인 및 강화하는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1문단 읽자마자 이건 작곡가 의도가 강하겠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항상 이제 이 비문학 읽을 때 2항 대립. 물론 3항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 근데 기본적으로 2항 대립을 가져야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철학자 들레즈의 표현을 빌리면 이와 같은 같은 것의 반복. 여기서 이제 이 기억은 기존 음악, 전통 음악에서의 그치? 자, 정말 진짜 같은 것들의 반복. 결국 뭐다? 특정 주제가 중심에 놓이고 음악의 각 부분은 그 주제를 뭐하는 재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자,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고 이때 주제란 당연히 작곡가 의도가 이렇게 개입된 것이고 그다음 밑에 음악이라는 것은 그 주제의 어떤 발현, 그지? 주제를 재확인, 그치? 하는 역할만 수행하거든. 부차적인 게 돼버리고.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치? 그럼 바꿔 얘기하면, 자, 상원아, 미니멀리즘 음악은 주제가 중요해, 음악이 중요해? 음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음악 그 자체, 물리적 소리 그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 자, 반면, 미니멀리즘 음악의 반복 형식은 얘네 반복은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라고 지금 인덱스 니은이라고 표현되어 있네. 자, 그래서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다. 아까는 똑같은 거냐 복보다는 반복이었다면 여기는 약간 반복은 하는데 약간 차이를 계속 두겠다는 이런 뜻 같다. 그치? 그래서 차이라는 게 지금 키워드 같고 자, 표면적으로는 동일해 보이는 음형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 그치? 그런데 음색이나 강세, 그지? 이거 건반도 그지? 이렇게 살짝 누르느냐, 강하게 누르느냐, 그지? 에 따라서 다르거든. 그래서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밑에 보면 피아노 칠 때 밑에 그지? 있잖아, 그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페달 같은 것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또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야. 같은 음이지만. 그래서 이런 음색이나 강세 따위의 지금 미세한 차이가 매 순간 드러나면서 다시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감상자가. 그치? 자,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여기서 말하는 이게 되게 멋들어지게 좀 표현했지만은 계속해서 내 귀에 감상자 때에서 내 귀에 들리는 이 물리적 소리가 계속 다르게 느껴진다. 그치? 요런 뜻이야. 그래서 마치 천천히 회전하는 만화경 우리 이제 만화경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제 돌리면 이제 다른 분이 영상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치? 그것처럼 반복되는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는 다르게 느껴진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요 니은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라는 것은 자,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음형, 그치? 이제 동일해 보이는 동일해 보이는 음형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그 속에 미세한 차이가 있고, 그치? 이 차이로 인해서 감상자는 계속해서, 그치? 물리적으로 이 소리라는 것에 있어서, 그치? 아, 이게 좀 다른 소리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건 이제, 니은, 미니멀리즘 음악을 대표하는 지금 이제 표현이구나 하고 3, 4문단에 small a, b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 small a, b는 미니멀리즘 음악의 얘들이에요. 얘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 자, 그래서 라몬테형의 작품, 컴포지션, 자, 1960년 넘버 7 해서 나왔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특징이란 앞서 얘기했던 좀 니은이겠지. 그지? 응.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연주자가 완전 오도 관계에 있는 B음과 F샵음의 건반을 동시에 장시간 누르는 매우 간단한 구조. 그럼 다시 붙여봐. 소수 음역 2개밖에 안 썼다고. 맞지? 그리고 꾹꾹 누르고 있는 거지. 단순 구조. 자, 그런 과정에서 뭐가 드러난다고? 그래, 이런 미세한 차이가 드러난단 말이야. 볼까? 자, 그래서 어쨌든 보자. 2개 간단, 장시간 누르는, 그치? 그래서 이때 완전 오도는 정수비를 가는 음의 간격, 이런 거 몰라도 돼, 얘들아.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어쨌든 간에, 동시에 울리는 두 음은 단순히 한 음과 다른 한 음의 조화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배음들의 어울림으로 나타난다. 이 배음이라는 거, 진동수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건반을 그지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 가지고 진동수가 그지 다르니까 내 귓가에 박히는 뭐야 느낌이 그지 소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같은 음이지만 알겠니? 자 그래서 결국 이때 자 우리가 흔히 간단한 게처럼 보이지만 그지 그 속에 있는 배음들의 어울림 그지? 요런 것들이 그지 뭐를 유발하는 거야 미세한 차이를 유발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두 음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면서 감상자는 음 내부에 있는 배음들의 전개와 이들의 조합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은 곧 뭐라고?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듣게 된다. 그치? 그래서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두 음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순간 세기강세 높이 진동수가 달라진다. 맞지? 그러니 그 구조 속에서 그치? 그 구조가 결국 미묘한 변화를 일으켜 감상자는 음의 지속을 통해서 음 내부 배음 전개를 경험한다. 즉 미세한 차이를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치? 우리 금방 했던 얘기를 지금 했을 뿐이야. 구체적인 작품에다 그냥 끼워 넣어서 해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금 A는 지금 보니까 두 음을 그치? 장시간 누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이게 간단하고, 그렇지, 이렇게 단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배음, 그치? 이런 어울림을 듣고, 감상자가 뭘 느낀다고? 물리적 소리의 차이,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우리 스몰 B 한번 가볼까? 자, 그래서 라몬테형이 음의 지속을 통해 차이를 생성하는 방법, 니은을 그지 보여주었다면 스티브 라이히라는 사람은 피아노 페이즈라는 그지 자, 이 작품에서 위상변이라는 걸 통해서 니은을 그지 자, 유도를 했대. 위상변이 또 뭐냐 보니까 개념 나와요. 위상변이란 동일한 이제 음악자, 아까는 그치, 자, 소수의 음형, 그치, 물론 누르는 거 단순 패턴도 했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이 위상변이가, 자, 봐봐. 동일한 음악 패턴을, 그치, 여러 악기가, 자, 약간 다른 속도로 연주를 하는 거야. 그치? 그니까, 자, 어쨌든 동일한 음악 패턴인데, 속도를 조금씩 다르게, 처음에 똑같이, 자,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둘 다 똑같이 속도 100으로 잡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A 악기는 속도를 100으로 유지하되 B 악기가 이제 두 번째 연주할 때는 90으로 속도를 좀 늦추더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긋난단 말이지. 그렇지? 응. 그러면은 이때 동일한 4마디 패턴을 한 악기는 원래 속도 다른 악기 미세하게 빠르거나 느린 tempo로 연주함으로써 어긋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지. 똑같이 완벽하게 일치했었으니까.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악기가 내는 음들이 겹치고 밀리면서 새로운 음악적 사건 미세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음악적 사건은 작곡가의 내면이나 음악적 서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이거는 전통적 음악의 특징이니까.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동어 반복의 효과를 통해 내부의 잠재성을 발현하는 어떤 조건으로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 여기 있는, 자, 반복의 효과를 통해 내부의 잠재성을 발현하게 하고 그 발현은 누구에게 확인이 되겠어? 감상자에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지. 맞지? 요거는 그래서 1, 2문단에 지금 떡밥들 던져놓은 걸 다시 또 뭐야? 합쳐서 설명했을 뿐인 겁니다. 요즘은 읽고 시작 이왕 한 거. 그래서 결국 여기서 동어 반복이랑 외부 다른 요소와 결합 대립하지 않고 자기 동일성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양상. 그죠? 아까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치? 다른 거 끼지 않고. 자, 이런 것들 얘기하는. 자, 어쨌든, 자, 요 미술과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위상변. 를, 자, 활용을 해서 점차 뭐 했다고? 자, 속도를, 그치? 점차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좀 바꾸더란 연주 속도를. 그치? 자, 그랬더니, 결국에 뭐가? 그래. 어긋나더라는 거야. 그치? A 악기가 연주하는 패턴. B 악기가 연주 패턴은 같은데 속도가 다르니까, 그치? 이런 연주에 있어서 어긋남이 발생하면서 뭐 한다고? 새로운 음악적 사건이 펼쳐진다. 미세한 차이를 느끼게 된다. 맞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건 전부 다 누가? 자, 많은 이 배움을 누가 이제 감상자가, 그치? 주체가 되어서 받아. 이렇게 어긋나서, 그치? 새로운 어떤 음악적 사건이, 그치? 발생한다는 것도 누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누가 느껴야 된다고? 감상자가 느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서 밑에 미술가 얘기도 한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미술가 칼 앙드레가 일정한 형태의 금속판을 줄지어 놓는 식으로, 자, 봐봐. 무엇을 의미하는 것보다 그 자체가 존재함을 선보였듯, 이건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봐봐. 일정한 형태의 금속판을 줄지어 놓은 거 지금 뭐야? 그래. 이 미니멀리즘 음악의 어떤 이제 특징하고 좀 유사하다고. 그러면서 의미하는가, 즉 주제 전달의 목적 둔 게 아니고, 그렇지? 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감상자 너희가,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뭐 미술 작품 바라보는 사람이겠지. 너희들이 어떻게 빨아들일래? 너희 눈에 이게 어떻게 존재하니? 에 대해서, 그죠? 감상자들에게, 그지? 이렇게 뭐 어떻게 그 공을, 그지? 그 주체적 역할을 던졌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음재료를, 그지? 반복적으로 나열해서, 자, 특정 상징이나 주제에 뭐야? 갖추면 안 된다. 맞지? 개방적 구조. 이 개방적 구조란 다시, 요거 우리가 뭐 문학이지, 뭐 봉산탈춤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뭐 봉산탈춤 이제 뭐 열려있는 구조. 또는 우리가 소설에서 뭐 개방 또는 열린 구조 결말하면 우리 독자들에게 그 결말 이런 것들을 메이드하게 만드는 거거든. 감상자잖아. 맞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개방적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오,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 음악은 감상자의 감상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무래도, 그치? 감상자가 이제 주체가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뭐였다고 그저 그냥 작곡가들이 그치 자 이건 이런 음악 이런 어떤 제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작곡을 한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라고 막 이제 강압하고 그치 막 주입을 했다면 미니멀리즘 음악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결국 뭐 그래 수동과 능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맞지? 이런 지문들 뻔하잖아 사실. 요즘 그래서 예술 지문이 지금 수능에 좀 안 나온 지 꽤 되죠. 그죠? 인문예술이라고 지금 묶여는 있지만은 철저하게 철학 인문적인 내용, 하이데거 같은 류의 지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어쨌든, 감상자는 음악이 어떤 주제를 보여주고자 하는가라는 전통적 질문에서 벗어나 내가 듣는 이 소리가 그치 방금 전에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감상자가 주고 가게 된다. 그치? 그래서 결국 자 봐봐. 이 무슨 주제에 이렇게 얽매이는 게 아니고 저 소리는 뭐랑 뭐가 다를까? 음악적 경험은 전통적 음계나 화성구조의 틀을 넘어서서 자체의 순간순간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자 이거 키워드 내재적 과정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자 이 내재적 과정이지. 자, 감상자는 작곡가가 미리 설정한 보편적 주제를 알아맞히는 다시 전통이었던 뭐였다고? 수동이었다. 그치? 그런데 이제는 울리고 있는 음들의 강도와 미묘한 위상 변화를 온전히 본인이 뭐야? 내재, 체감하는, 그치? 뭐가 되었다고? 능동적 참여자로 거듭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내재적 과정이 이제는 수동적인, 그치?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음악을 감상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처럼 미니멀리즘 음악은 동일한 것을 반복시키는 표면적 단순함 속에서 끊임없이 차이를 생성하는 역설적 작법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 좀 이제 문학적이긴 하네. 아무래도 예술, 문학도 예술이니까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걸 좀 역설적이라고 해. 그래서 전통 음악이 유지해온 주세 중심적 서사를 과감하게 해체. 그럼 이제 미니멀리즘 음악은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음악이란 고정된 구조를 재현하는 매개체. 이거는 전통 음악의 입장이겠지, 그치?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 발생하는 미세한 차이들을 누가 감상자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지 각자가 경험하도록 여지를 열어두는 아까 무슨 구조? 개방성이 있는 구조. 음악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주제 중심적 고정된 구조는 전통 음악이었다면 우리 미니멀리즘 음악은 미세한 차이들을 감상자가 주체가 되어서 그것이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있는 음악이다. 이렇게. 알겠죠? 자, 요거 2번 질문은 좀 수월해서 쌤이 그냥 다 읽어버렸어. 잠깐만 쉬었다가 3강하고 과학술 3강 할 건데 얘네가 우리 지문이 앞서 지문들보다는 조금 길어. 자, 그리고 요 법지문 같은 경우에 요게 또 법에 떴던 재정이 원래 이게 사회 지문에 들어갈 법한 내용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이 법이 그지 어떻게 지금 이제 뭐에 뿌리를 두고 있고 뭐로 기원을 찾아가 가지고 자연법, 영원법 이런 것들 나오거든.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 주십시오. 자, 인문예술 3강 아까 쌤이 쉬기 전에 법과 관련해서 법이 그지 뭐에 뿌리를 두고 이제 우리가 제정이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3강의 1문단 볼게. 그래서 일단은 우리 법이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하고 질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거, 기능 역할. 그다음에 주로 국가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되는 실정법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 그럼 다시 국가에 의해 제정 그리고 시행. 이제 우리 법을 실정법이라고 한대. 그래서 실정법은 입법기관이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맞춰 만든 규범. 여기서 말하는 아까 국가에 의해 제정 시행, 그치? 그게 구체적으로 입법기관인가 우리 국회, 그치? 그 다음에 사회 구체적 상황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법안이 좀 필요하다. 그죠? 이런 법안은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 그지 통해서 제정하기도 하고 그지 삭제하기도 한다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고요. 명확한 절차를 통해 아까 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정법만으로는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정의, 그다음에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더라는 거. 그러니까 실정법에 뭐가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인간 사회의 근본적 정의, 도덕적 정당성 이런 설명이겠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가 이런 실정법보다 그 위에 있는 거지. 헌법 또는 그것보다 위에 있는 기본권들 있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 실제로.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신설하는 법이 있는데 이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징역을 100년 때리는 법을 좀 제정할 계획이야. 그럼 징역을 100년 때리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실정법과 관련해서는 그지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강제력은 충분히 드러날 것입니다만은 그 100년 징역 100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국 인간의 어떤 기본권을 지금 침해하는 거잖아.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정당성은 그 실정법 안에 지금 드러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제 그 근거를 찾아야 되느냐 요거거든. 그래서 밑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이 인간의 본성, 그럼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인 자연법이라고 나와 있어. 그치? 자연법이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고정불변이야. 그치? 도덕적 원리,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치?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잖아. 당연히 우리는 타인을 그래, 죄 없는 타인을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 만한 내용이에요.
그지? 이런 것들이 이게 자연법, 그지? 따라서 자연법은 법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궁극적 기준. 그렇지. 그러니까 자 사람을 때리거나 그지 괴롭히면 안 된다고 함부로. 그런데 만약에 그지 때리거나 괴롭혔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연법에 근거한 실정법을 제정해서 자 사람 요거는 그지 괴롭히면 안 되는데 괴롭혔으니까 타인의 신체를 훼손한 어떤 그지 상황에 따라 우리가 강제력을 발동해서 뭐 벌금 물린다든지 그지 징역을 살게 한다든지 같은 실정법 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하 개념으로 범주로 봤을 때 자연법을 그지 자 기준으로 해서 뭐가 그래 실정법이 제정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국 실정법이 정당성을 가지는 것 역시 자연법의 뭐야 원리에 부합했을 때 그지 요거 그 정당성 그지 또는 타당성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야. 맞죠? 자, 지금 요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구체적인 자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 자, 이 실정법이란 입법기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지 때로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치? 또 명확한 절차를 통해 집행하는 무언가라면 이것이 근데 사실은 뭐가 없다고? 자, 정의 그치? 또는 도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그치? 부족하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런 정의나 도덕성 입증의 근거는 어디서 빌려온다고? 자연법, 그지? 상위법이라고도 상관없다. 자연법으로부터 이렇게 그 근거를 이렇게 받아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자연법이란 다시, 자서 고정, 그지? 불벽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지? 자, 납득할 만한 보편적 규범.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보편적 규범이기 때문에 이 보편적이란 말 안에 정의나 도덕성과 같이 그치? 이런 지금 사회에서 요구를 하는 그지 이성 본성과 관련된 무언가 다 전제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자연법을 근거로 실정법을 제정하게 되면 이 문제를 지금 뭐 할 수 있다고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밑에 이 문단. 그래서 이 자연법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데 또는 자연법에 대한 탐구는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통시적 전개가 나와요. 자, 그래서 통시적이란 여러분 뭐의 흐름에 따른 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그렇지. 그래서 시간적 표지가 나오면은 그치 그 두 개 이상 나오면은 통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자 그럼 우리 그 미니멀리즘 음악은 통시적일까 아닐까? 아니지. 그럼 1960년대 그냥 등장했다고 끝났잖아, 그지? 그건 공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특정 시대에 그지 나타난 음악적 경향을 설명했습니다. 공시적이고. 여기는 자 자연법 철학적 기초가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에 의해서 체계화되었으나 고대 그 이전 우리가 흔히 즉 고대라고 같은 고대라고 봐도 돼. 근데 어쨌든 스토아 학파 이전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지? 스토아 학파 이전에도 헤라클레이토스나 또는 소피스트,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자, 이 사람들이 인간과 자연의 보편적 질서 속에서 법의 근거를 찾으려 했다. 즉 이게 지금 뭐야? 자연법의 어떤 뭐 시작점이었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대 스토아 학파 그다음에 자, 스토아 학파 이전에도 여러 지금 철학자들 나오는데 일단 아리스토텔레스 길이가 아리스라고 할게. 자, 이 사람의 견해 조금 더 나올 거거든. 보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론적 본성과 공동선의 실현을 통해 자연적 정의론 이게 목적론적 본성 이런 것들 우리 인문지문에 좀 간혹 나오는 워딩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이 그지 왜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그지 뭘 달성해야 되고 뭘 추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목적론적 본성은 내가 지금 뭐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호흡을 하고 그지 살아야 돼. 그럼 뭔가 좀 먹어야 되고 그지 뭐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 좀 기본적인 어떤 본성이라 보시면 돼요. 알겠지?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그다음에 공동선이란 말 그대로 공동체에서 지금 뭐야? 뭐 이제 추구하는 어째 올바른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뭐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 정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최소한 그지 우리가 이런 것들만큼은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지. 보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무언가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거 필기하고 넘어가자. 목적론적 본성. 그 다음에
공동선의 실현 이렇게 통해서 자연적 본성이라는 것이 그치 무엇인지 에 대한 탐구를 했고 어쨌든 이에 지금 이제 자 관점 이런 관점이 자 후대 자연법 사상이 여기서 말하는 후대니까 뭐 스토아 학파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자, 이런 것들로 이제 자 이어지면서 체계화됐다 이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 스토아학파는 어쨌든 이러한 사상 계승하고 발전시켜 인간은 자연의 이성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이성적 질서란 보편적 규범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게 자연법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선과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또한 인간의 이성은 단순한 사고 도구 아닙니다. 자, 이 자연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뭐 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질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어쨌든 여기서 자 스토아파 우리 인간은 지금 뭐다? 그래 이성이 있다. 그치? 그럼 이때 이성이란 뭔데? 결국에는 저기 보편적 도덕 질서 즉 뭐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지. 그러니 이를 통해서 지금 뭐 한다고? 자연의 이성적 질서 순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선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성의 순응이라고 적자. 그 다음에 선과 정의를 실천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응. 자 그리고 밑에서 이 사상은 또 로마법의 발전 과정 영향 줘서 자연법이 이제 법적 정당성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1문단에서 그렇지 이 자연법이 실전법 같은 것들이 근거가 되고 한다 했다는 말이야. 요게 지금 언제부터 그래 로마 시대 로마법부터 이렇게 적용이 됐던 거구나 하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중세가 자 중세는 기독교 신학과 결합해서 신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이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 체계로 발전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세는 신과 인간이라는 것이 두 존재의 어떤 이제 결합 속에서 이제 이 자연법이라는 것들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때 자 중세 대표적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고 이제 인데시도 붙어 있으니까. 자, 이 학자들, 그치? 다 비교대조 하겠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밑에, 자연법을 영원법의 일부로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이 자연법보다 더 상위법이 있는 걸로 보았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은, 자, 자연법이 있으면은 그 자연법 안에 영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원법은 우리가 지금 빌드업 쳤단 말이야. 3문단 첫 문장에서. 다시 중세 첫 문장에서. 신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이성의 조화. 그치? 그러니까 중세는 기독교 신학이 그치 이렇게 자 대두가 됐던 시대니까 당연히 신이 뭐야? 그 인간의 상위 존재로서 자 있을 것이고 그런 신이 만든 그치 법이 영원법. 그런 신의 질서에 따라 우리 인간이 이제 뭐야? 따르고자 만든 법이 자연법 이렇게 간다는 거야. 맞지? 이런 지금 빌드업들은 딱딱딱딱 좀 떡밥 해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그는 이 영원법이라는 것을 신이, 자, 주체 신이야.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부여한 보편적 질서이자 규범인 거야. 그러니 이걸 또 기준으로 인간들은 또 뭐 한다고 자연법을 만든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그는, 자,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용어는 지금 이렇게 고대 스토아파에서 또 이어지는 것이 공통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결국 통시적으로 전개되면서도 학자들 또는 학파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비교대조하는 문제 나올 수밖에 없거든. 출제가 되면. 그지? 자, 어쨌든, 자, 이성적 존재니까 선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본성 속에서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은 이성적 존재니까 당연히 지금 뭐야? 그래, 신에 의해 만들어진 영원법 속에서 그지? 인간이라면은 이걸 추구해야 되고, 인간이라면은 저걸 추구하면 안 되고와 같은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이성적 존재니까. 맞지? 자, 따라서 자연법은 단순한 그냥 관습 이어져 내려온 것이 그냥 뭐 시대적인 어떤 이 굳어짐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가 신의 의도에 따라 조화롭게 유지되는 존재 질서에 뿌리를 둔 도덕적 규범. 이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세계라는 것은 그지 결국에는 자 우리 인간이 포함된 세계일 것이고 신의 의도란 영원법 얘기할 거예요.
그치? 저 신의 의도대로 자기가 영어법을 제정했을 것 아니야. 그러면은, 자, 이 세계가 영어법에 따라서, 그지? 영어법의 근거를 두고 이 세계가 조화롭게, 그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지? 존재할 수 있게끔 뭐 해놓은, 사람들이 약속하고 이제 정해놓은 법을 자연법이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때 이 자연법이 실정법에 그지 뭐가 자 근거를 둘 때 내지는 실정법이 이런 자연법에 부합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자 아퀴나스에 따르면은 요렇게 가. 그치? 즉 영원법에 의해서 그치 자연법 이렇게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인간이라면 그래야지. 그치? 이성이 있고 선은 추구, 악은 회피하는 본성에 의해서 그지 자연법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자연법의 근거를 둔 것이 실정법일 때 정당성을 얻는다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이었다. 그치 어쨌든 중세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좀 중요했군요. 영원법.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현대 들어서 이거는 지금 이제 근대는 좀 스킵을 하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리고 현대로 갑니다. 그래서 자, 그 마리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연법을 인간 존재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다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제 해석했지만 사실 그 새로운 해석은 아닌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인간 존재의 본질 그치? 안에 내재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그치 우리 누구나 자 그 본질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기본적 패시브 디폴트 값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보자. 그는 또 역시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추구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 이게 뭔데? 이 본질이야 본질. 맞아?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성적 추론 이전에 이 성향을 통해서 자 이 성향 이 본질 그렇지 자 통해서 뭐 한다고? 자 자연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한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내가 저거 저렇게 하면 나쁜 행동이야 라고 인식 생각 추론 따위 안 해도 저거는 좀 아닌데 그지? 내 내면 본성에 그지? 이미 내재하고 있으니까 저건 정말 저러면 안 되지 난 저러지 말아야지 저건 정말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이성적 추론 이전. 그러니까 아까 계속해서 이성적 존재니까 자연법 이렇게 흘러갔다면 이성이 없어도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뭐라고? 본질 속에 내재한 성향 있잖아. 내재는 이건 스킵해도 본질 성향. 요거에 의해서 인간이란 누구나 딱 봤을 때 그지. 그러니까 우리 뭐 이거는 뭐 우리 저기 뭐야 한 4살 3살짜리 우리 그 유딩들한테도 이제 보여줘도 예를 들어가지고 막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보여줘. 그치? 때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우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냥 때리는 장면 보여줘. 따라하니까 안 돼. 그래서 맞아서 우는 장면을 보여주면은 그 아이도 따라서 운다고 그지. 그래서 저 때리는 장면이 사람을 울게 만들구나. 사람을 이렇게 지금 뭐야 표정을 좀 찡그르게 만들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이들 학습시킬 때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 거야. 그 걔가 뭐, 저거는 그지? 자, 뭘 나쁜 행동이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니. 이런 생각을 안 해도, 저거는 아픈 거야, 나쁜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그지? 뭐가? 직관적 인식이 드러날 수 있대. 알겠지? 따라서 자연법은 외부에서 강제로 부과되는 규칙이 아니에요. 외부 강제 당연. 그 내재, 외부 또 나오잖아. 그지? 이미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따르는 삶의 원리 다시 뭐야? 그래 본질 속에 내재한 내면적 질서 같은 말이잖아 이게. 맞아? 자 그래서 마리탱은 또한 자연법이 단순히 본능처럼 저절로 작동하는 것은 또 아니래요. 자 저절로 작동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자연법을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 어쨌든 자 물론 이성적 추론 이전에 우리가 자연법 직관적 인식할 수는 있지만은 자연법을 좀 따르는 것은 너도 훈련이라든지 그지 성찰 같은 게 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성찰 교육이라. 그러니까 머리 인식은 해. 저건 나쁜 행동이야. 하지만 내가 너무 뭐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것을 뺏는 그런 또 본성 발현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는 저런 자연법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성찰 돌아봄이라든지 그지 교육이 좀 필요하다. 교정이 필요하다. 알겠죠? 잠깐만 끊어갈게. 자, 그래서 현대주의 마리탱 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 자연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그치? 내면적 질서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 이런 것들이 이성적 추론이 없더라도, 그치? 요 인간 본성에 내재한 성향, 선추구, 악회피라는 것이, 그치? 직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뭐야? 이제 발동이 된단 말이야. 직관적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기준이 된단 말이야. 그냥 발동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기준이 되면서 자연법에 대해서, 그치?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 받아들인단 말이지. 다만, 이 자연법을 우리가 잘 따르기 위해서는, 그래, 그냥 인식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 뭐가 필요하다?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다. 요 정도는, 그치?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또 보니까 조금 더 얘기했어. 다시. 자, 이 문화적, 사회적 조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자연법 자체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이 지닌 보편적 원리가, 자, 각 사회의 문화적 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실현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그 안에 있는 규범 자체가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적용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뭐 지금이야 우리가 21, 지금 뭐 사실 또 전쟁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뭐 사실 우리가 막 전쟁 한창 했던 거지. 뭐 1, 2차 대전 시대. 그치? 이 자연법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하고, 그리고 자연법을 다루고는, 그치? 또 실현해서, 우리가 이제 자국의 뭔가를 위해서, 그치? 자국의 지금 이권 내지 뭐 기본권, 우리 자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타국의 침략에 대해서 뭐 정당화할 수 있었다면, 21세기 그러지 않단 말이야. 물론 미국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이해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치? 이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자연법의 발현 양상이, 실현 양상이 좀 다를 수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법 내용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 죽여도 됐던 시대, 죽이면 안 되는 시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되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장할 것이고, 이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자, 그는 이를 존재하는 자연법과 인식된 자연법으로 구별을 했대. 자, 그래서 이거는 옆으로 좀 뗄게. 자, 그 말이 보니까 존재하는 자연법, 그지? 그다음에 자, 인식된 자연법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봐. 자연법은 일단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내가 막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자크 마리탱은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 다음에 이 성찰이랑 결국 도덕적 성숙이랑 같은 말인 것 같네요. 그치? 자, 예컨대 인간 존엄이나 자유, 정의와 같은 원리는 누구에게나 내재해요. 인간이라면 그치? 타인의 신체를 뭐 생명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누구나 알잖아. 자, 다만 이게 구체적인 제도와 법으로 드러나려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도덕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와 법은 여기서 그냥 읽으면 안 돼. 이거 실전법이다. 맞지? 그러니까 자연법이라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그냥 뭐야? 존재만 그지? 존재하고 있는 그냥 자연법으로 여겨질 것인가? 또는 인식이 되면서 그지? 구체적인 어떤 이 제도 법칙, 실정법과 같은 그지? 구체적인 법안으로 제정되느냐? 이런 차이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밑에 자, 마리탱에게 자연법은 특정 종교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규범이며 이러한 보편성 때문에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또 철학적 기초가 된다고. 아까 내가 뭐 사람 죽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예전에는 그지 뭐 칼 들고 그지 창 들고 가가지고 막 영주들끼리 영토 싸움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알고 안 했다고. 근데 이제 근대 되면서 그지 어떻게 사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지 대량 살상 무기를 그지 이렇게 뭐 떨어뜨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지 전쟁들이 막 진짜 줄어들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연법 자체가, 존재하는 자연법은 자연법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다. 요런 의미고, 그치? 인식된 자연법이란 뭐라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 되는 양상? 실현되는 양상인 거야. 그래서 존재하는 자연법은 자연법 자체의 변화가 없는, 그치? 계속 우리 인간의 내재한 무언가라면 인식된 자연법은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진, 그렇지? 실정법 달라진 이런 얘기. 알겠죠? 그래서 키워드 하나 좀 얘기를 하자면은 내재, 그 다음에
구체적 발현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마리탱의 이런 견해는 근대 인권으로 그지 이렇게 이어졌답니다. 자, 그다음 자, 어쨌든 여기 그는 인권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성향과 이성적 본성에서 도출된 자연법의 표현인 것이다. 그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마땅히 인간이라면 따라야 할 그지 무언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인권에 대해서. 그지? 근데 인권도 사실 뭐 인권 나름이지. 인권이 지켜지면 안 되는 새끼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지?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디귿 또 인덱스 디귿. 요거 위에 요거는 좀 지울게. 디귿 한번 보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나와지면 이것도 비교하겠죠, 그죠? 누구야? 요하네스 메너스. 그리고 디귿. 자, 마리탱의 자연법 이해를 한 단계 확장했대. 그럼 이건 약간 연장선상에 있나 보다. 자, 자연법의 사회적 실천과 제도적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자연법이 이제 어떻게 실천되고 그치 구현되느냐 여기 좀 주목을 했대. 그럼 요거 당연히 이제 자연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천 구현되느냐. 당연히 이제 이거는 구체적인 뭐로 실정법으로 나아간 또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는 메스너는 이 인간 본성 안에는 생리적,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실존적 목적들이 내재해 있대. 그러니까 요거 당연히 디폴트야. 있고 실존적 목적들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 실존적 목적에는 자기 보존과 완성, 자녀 출산, 교육,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적 공익 증진과 같이 요즘 이제 요즘은 아니고 최근 많이 떠올랐던 그지 복지라든지 그지 타인에 대한 이타적인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것 같네요. 자, 메스너에 따르면 자연법은 개인의 양심에 머무르는 개인의 양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실존적 목적들을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원리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연히 이제 실존법 드러나겠지만은 메스너는 지금 실존적 목적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치 제정이 되는 데 있어서 자연법이 그 근거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봐.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 그래. 너희들 그래서 이제 노동자 권리 보장하려고 주 52시간 근무 시간 제한하는 그걸로 다 실정법으로 제정했잖아, 얘들아. 노동법 같은 것들. 그 노동법은 자연법은 아니거든. 다만 그래 노동자가 그지 너무 과한 노동 때문에 그지 몸이 지금 이제 안 좋아지고 그죠 피로 죽고 이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 자연법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정법이란 저런 이제 이 자연법 안에 있는 실존적 목적들을 그지 구현한 어떤 뭐가 돼야 된다고 통으로 참고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지금 그래 따라야 할 그지 마땅히 따라야 할 자연법이 요구하는 어떤 그지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그지 필수적 사항이 돼야 돼. 자, 따라서 그는 자연법이 공동체 전체의 정의와 질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전체의 정의와 질서라는 것이 결국 실존적 목적을 달성하는, 그치? 달성했을 때 우리 사회의 모습일까? 그치?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야 된다. 그치? 제도적 기반.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그치? 자, 요건 이제 우리 디귿 사람이었고. 어쨌든 우리 마리탱과 메스너의 자연법 논의는 모두 자연법을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질서로 이해. 이거 공통점이네, 그렇지? 자, 기억, 니은, 디귿, 이거 공차 묻는 문제 나오니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사회 속에서 구현돼야 된다는 거지. 그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만, 자, 마리탱은 자연법의 사회적 실현을 도덕적 성숙이 확산된 결과. 그러니까 다시 얘는 결국 내면적, 정신적인 무언가. 그치? 성찰과 교육을 통한, 그치? 개개인의 내면적, 정신적인 어떤, 이 도달, 이런 것들을 그치? 추구를 했다면, 메스너는 그것을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될 과제.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그래. 사회적 실천. 이런 것들 좀 주목을 뒀다는 거야.
그 왼쪽에 있는 우리 니은은 개인에 좀 주목을 했다면. 그렇지? 개개인. 오른쪽 우리, 나라고 되네. 가는 우리 니은. 이면서, 나는 또 디귿이기도 하다. 이것은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 그치? 자연법의 역할 기능을 좀 중요시했다. 라는 점에서 뭐가 있다? 조금 차이가 있다. 라는 점. 요거는, 만약에 시험범위 들어간 학교는 서술형 내기도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다음, 어쨌든 결국 주관점은 개인의 도덕적인 자율성. 다시 이게 뭐라고? 니은자, 가. 맞죠?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 중요성이 뭔데? 디귿이자, 나. 맞지? 이런 것들을 부각하며 어쨌든 인간의 존엄성, 사회 정의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이끈다는 두 가지 견해가 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필자는. 맞지? 이걸 옮겨 적은 사람은 좋아요. 어쨌든 이거 필기 따로 안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과학기술 3강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맞힐 수도 있겠다. 자, 근데 과학기술 3강이 정보량이 좀 많아. 자, 봅시다. 뭐 아가미 호흡 과정 얘기 나오지, 그지?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자, 1문단부터 한번 가볼 건데, 육상동물과 수생동물은 각각의 생활 환경에 따라 호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고, 사실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나는 1문단만 딱 보고 계속 아까 육상동물하고 수생동물하고 좀 비교할 줄 알았는데 2문단부터는 수생동물 얘기만 쭉 하다가 마지막 단락에 이제 또 뭐 얘기? 육상동물의 호흡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지? 조금은 이게 글 자체가 막 매끄럽진 않은 느낌인데 정리 한번 해가면서 읽을게요. 자, 그래서 보니까 육상동물은 일단 폐의 그지 표면에 건조한 공기가 닿으면 폐가 건조해질 수가 있는데 이는 폐를 손상 또는 탈수, 물이 막 날아간다고, 그지? 폐. 그래서 기체를 용해 녹여버리는, 그지? 자, 없애버리는 폐 능력을, 그지? 떨어뜨린다. 그래서, 자, 결국, 보니까 육상동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폐가, 그지? 호흡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건조한 공기가 닿으면 이런, 문제점이, 그지? 자, 발생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편 수생동물은 가용산소가 적은 수중, 즉 물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과 수온차에 변화하는 산소 가용성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이중고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물속에 있으니까 그지 물에 있는 요 산소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쓰는 데 있어서 그지 이게 100% 온전하게 다 빨리진 않는단 말이야. 이게 마지막 단락에 나올 거거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도 육상동물이니까 인간이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호흡할 때는 공기 중에 산소를 한 80에서 90% 정도는 우리가 흡수를 한다고 해요. 근데 물 속에 사는 이 수생동물들은 그 정도의 지금 가용성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대한 어쨌든 높여야 될 걸 아닙니까? 어떻게 높이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알겠지? 자, 그래서 보니 이때 수생동물은 물속에서 물을 움직이고 또 많은 근육 운동이 필요해. 너희들 물에서 그지 뭐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제 이 밑에 육지에서 지상에서 우리가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지? 막 물의 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근육. 그다음에 바닷물의 높은 비열 때문에 자 아감이 열을 빼앗긴다고. 비열이랑 우리가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일 때 그지 1g 등 힘, 그지 온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바닷물의 높은 비열 때문에 열을 빼앗긴다 알아보시면 돼. 비열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아가미가 열을 빼앗긴다라는 거. 누구의 물고기 수중생물의 그치 이 수생동물의 체온이 떨어진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수분 균형에 문제가 발생한다. 어쨌든 지금 이제 비열 때문, 삼투압 현상 때문 이런 원인들 때문에 발생한 이런 문제들이 있대. 수중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세 가지 상황들을 다 뭐 하겠다고 그래. 자, 어떻게 그지 이겨내고 호흡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생동물의 호흡 해가지고 그치 수중 환경을 고려해야 되고 산소 가용성 적응해야 되고 뭐 근력 운동 그치 근육 운동 좀 많이 필요하고 비열 때문에 그치 아가미 열증제 체온 떨어지고 자 다음 삼투압 때문에 수분 균형에 문제가 발생. 이걸 다 이겨내고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 자 그래서 키워드는 바로 아가미야. 이 문단 바로 갈게. 자 여기서 효과적인 이제 호흡을 위해서는 아가미가 이제 잘 활용을 하는데
아가미는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하고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배출을 합니다. 그지? 산소 흡수, 이산화탄소 배출.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뉜대요. 외아가미와 내아가미로 나뉜대. 그러니까 외아가미니까 당연히 몸 밖으로 그치 이렇게 돌출된 형태고 표면적이 넓으며 형태가 다양하고 유생기 도롱뇽이나 일부 무척추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을 지문에서는 외아가미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야. 내아가미가 중요하거든요. 자, 어쨌든 외아가미는 어쨌든 주변 물과 접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이 흔들려야 되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그치 손상에 노출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공격당할 위험이 크다. 이거 노출돼 버리니까 그치? 자, 그래서 자 아가미를 활용을 해서 산소는 얻고 그치?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고 하는데 아가미가 또 두 가지로 외, 그 다음에 내로 나뉜다. 그래서 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뭐 나와 있지만 제가 필기는 따로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정리를 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키워드는 이 외아가미는 어쨌든 간에 이런 좀 한계들이 좀 많아. 그러다 보니 자 주로 요 내아가미를 통한 것이 호흡, 뭐 내호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내호흡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3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대부분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에 나타나는 내아가미는 구조적으로 정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내니까, 그치? 자, 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 당연히 그래 보호를 받지 다른 어떤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아가미는 또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태, 아까 외는 다양한 형태였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일정한 형태, 덮개라 불리는 딱딱한 껍데기로 덮여있으면 또 보호를 받아. 그치? 잘 훼손 안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내아가미는 또다시 자 봐라. 자,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미리 세 가지를 다 적고 갈게. 자, 이게 보니까 아가미 궁이라는 게 있어. 여기에 지금 처음 나오는 이제 자 필라멘트라는 게 붙어 있다. 그치? 그리고 이 필라멘트에 또 넓적한 것이 판 모양의 라멜라가 이렇게 쭉 또 붙어 있어. 맞지? 그래서 요 지금 구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여기 이 내아가미는 필라멘트라는 가는 실 모양의 구조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실 모양. 자 그리고 이 필라멘트에 라멜라라는 납작한 판이 붙어 있는, 그치?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자 구조고, 그리고 자 요 라멜라 에는 자 이 수많은 가느다란 혈관이 분포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난다고? 산소,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그지? 즉 호흡이 일어난다고. 이제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보니 일단 필라멘트는 아가미를 지탱한 또 아가미 궁에 부착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지? 부착. 자, 그리고 필라멘트 양측에는 각각 구심성 혈관과 원심성 혈관이 존재하는데 요 지금 개념이 좀 중요하다. 자,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은 필라멘트 한쪽 측면을 따라 구심성 혈관 속을 흐릅니다. 다시 농도가 낮은 혈액은 자 구심성 혈관 속을 흘러. 그럼 반대 이항대립이니까 산소 농도가 높은 혈액은 어디로? 원심성 혈관을 흐르면서 필라멘트 다른 측면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 봐라. 산소 농도가 낮은 친구는 지금 내가 다듬진 않을게. 구심성 혈관, 높은 친구는 원심성 혈관을 돌다가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라멜라 안에 있는 이 모세 혈관에서는 항상 구심성 혈관에서 원심성 혈관으로 혈액이 흐르더라는 거야. 그치? 혈류 방향이 지금 픽스돼 있다고? 자, 그러면 다시 구심성 혈관에서 원심성 혈관으로 지금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산소 농도가 어느 쪽에서?
낮은 쪽에서 그치? 높은 쪽으로 흐른다는 것이야. 맞아?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뭐 필라멘트에도 그지 이렇게 지금 자 구랑 원이 붙어 있다. 어쨌든 낮은 놈, 높은 놈 갈 건데 여기 이 모세혈관이 지금 중요해. 왜? 이곳에서 기체 교환이 그치 효율적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기체 교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체 교환을 하는지 요 그 원리가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자 봐라. 3분 단위. 자 그리고 이때 내 아가미에서 산소를 얻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당연히 수생 동물이니까 물을 이렇게 자 먹을 겁니다. 그치? 자 물이 자 입으로 들어가면 물이 라멜라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과 자 주체 물이야 물. 이 물이 자 라멜라 혈관 지금 보니까 9에서 1으로 흘렀단 말이야. 그것과 지금 반대 방향으로 라멜라 사이를 흐른다고. 누가? 물이. 그치? 그럼 바꿔 얘기하면 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 원심성에서 구심성으로 흐른다는 거야. 자, 그럼 역시 잘 적어봐야 된다. 물은 그 방향이겠지. 어떻게 되느냐? 1에서 9로 간단 말입니다. 맞아? 자, 그러니 이 지금 1에서 9로 흐를 때 이 원심성 혈관은 지금 라멜라 이 모세혈관 이미 지금 산소 농도가 충분하단 말이에요. 구심성은 당연히 지금 적을 겁니다. 왜 이게 지금 역방향으로 흐르느냐? 자, 이러한 역류 관계가 오히려 지금 기체 교환을 뭐 한다고? 최대화시킨다.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효율성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지금 이제 방법이더라는 거야. 왜 그러냐? 이건 내가 그냥 뭐 100% 쌤이 가져온 지식이 뭐 완전히 맞진 않겠지. 내가 그냥 숫자로 그냥 대충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가지고, 자, 물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물에 지금 산소가, 그지? 막 100% 농도로 지금 쫙 있을 것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물이 지금 이렇게 100%의 지금 산소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지금 모세혈관에 지금 어느 방향, 혈류랑 반대 방향으로 지금 물이 들어간다며. 그럼 여기서 잡아봐. 우리 지금, 혈관에, 자, 지금 여기서 1에서 지금 9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원심성 혈관에 산소 농도가 100%일 수는 없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산소 농도가 90이라고 합시다. 맞아?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 물이 라멜라를 만나면 아가미 모세혈관 속 산소 농도가 낮은 혈액과 접촉하게 된다고. 이 낮다라는 것이 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낮다 이런 뜻이야. 100%가 될 수는 없다고. 100%면 이거 산소 기체 교환 안 했겠지. 안 그렇니? 그러니까 요거 지금 한번 내가 좀 숫자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줘라. 자, 그래서 모세혈관 속 산소 농도가 낮다라는 것은 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접근해 주셔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산소는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압력 기울기에 의해 확산되는데 쌤 이거 압력 모르잖아요. 여기서 봐봐. 농도가 높을 경우 압력이 높다. 즉 농도와 압력을 지금 뭐야? 비례관계로 줬단 말입니다. 그치?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자 압력이 아니고 지금 여기 뭐 농도가 뭐한 곳에서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기체 확산이 일어난단 말이야. 기체 교환이. 그러니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물에 있던 것이 산소가 혈관 원심성 혈관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지금 자 그래서 결국 산소는 물로부터 자 이거는 산소 농도라고 하자. 자 산소 농도 자 높은 곳은 낮은 곳으로 즉 물로부터 라멜라의 모세혈관으로 확산 그치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니 요거? 자 그리고 물은 라멜라 표면을 계속해서 흐르면서 봐봐 그러면은 자 봐봐 물이 지금 어디에서 1에서 지금 9로 흐른다며 그럼 계속 자 이렇게 흐를 때 자, 어쨌든 지금 산소를 넘겨주니까 그치 물도 산소 농도가 점차 줄어들겠지만 이 혈관 지금 우리가 1에서 9로 갈 때 계속 이 혈관 속 산소 농도를 계속 뭐 한다고 계속 줄어드는 친구랑 만날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여기 한 5 정도 뺏겼어. 5 정도 뺏겨가지고 자 물 속 산소 농도가 95가 됐다라고 하자. 그런데 혈관의 요 정도 지점 우리가 A 지점이라고 하고 B 지점이라고 해서 임의로 할게. 근데 요 지점 가니까 혈관 속 산소 농도가 7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한 10 정도 주겠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뭐하다고 물속 산소 농도보다 혈관 속 산소 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체 교환 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과학 잘한 친구들은 다 이해되실 겁니다만 쌤이 문과 출신이니까 나 이거 숫자로 그지 이렇게 설명 안 하면은 나는 한눈에는 조금 이게 좀 힘들었어. 이게 상대적이란 말 내가 찾는 게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숫자 좀 편했는데 상대적으로 계속 뭐하다고 요 둘에 지금 농도 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지 흐르면서 아직 산소가 없는 또 부족한 그치 모세혈관과 만나게 돼. 그러니까 물로부터 아가미 모세혈관으로 산소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으나 여전히 압력기울, 여기서 말하는 압력기울계란 뭐라고? 농도차라고 읽어주시면 돼. 같은 말로 어떻게 하라고? 농도차. 알겠지? 농도차가 계속해서 충분하단 말이야. 그렇지? 충분하기 때문에 물속에 남아있는 산소가 계속 지금 뭐야? 그래, 라멜라를 따라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봐봐. 자, 물이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산소를 이제 거의 다 줬어. 근데, 자, 혈관도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 부심성으로 간다며. 그치? 얘는 거의 없단 말이야. C 지점이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5. 그 다음에, 자, 우리 물속 산소는 10이라고 하자. 그래도 누가 많다고? 그래도 물이 많다고. 그지? 응. 쌤, 이거 얘가 5고 얘가 10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알겠지? 항상 농도차가 유지가 돼야 돼. 충분히 해야 돼. 알겠지? 응. 압력 기울기 농도차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쨌든 이 방법을 통해 물이 덮개를 빠져나가기 전까지 가능한 많은 산소가 혈액 속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에 지금 흐르는 방향이 요 혈류하고, 그치? 자, 혈류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날 수 있었다. 물속 산소 농도와 혈액 속 산소 농도의 압력 기울기가 발생, 즉 농도차가 발생하고 이 농도차에 의해서 산소가 어디로 들어간다. 혈액으로 그치? 들어가게 되는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 기체 확산, 기체 교환.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 혈류와 뭐가 조금 혈류와 반대 방향. 그치? 역류. 그치? 물의 흐름이, 그치? 입으로 들어온 물이 혈류와 반대로 흐름. 맞지?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것도 서술형 만약에 나온 학교가 있으면 혈류랑 같은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혈류랑 같은 방향이면은, 얘가 지금 봐봐. 지금 애당초 지금 봐. 이게, 이 낮은 친구랑 바로 만나게 되면은 얘가 지금 뭐 해버린다고? 물에 있던 산소가 많이 뺏겨. 그치? 그렇게 돼버리면은 나갈 때까지 이제 산소가 가지고 있는 이 농도가 나갈 때까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한 절반 중간쯤에서 산소를 다 주고 끝나버린다고. 그죠? 그러면은 산소도 없는 물을 계속 이렇게 지니고 다녀야 돼. 그게 아까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방향일 때는 그치? 그때는 뭐가 산소 확산의 효율이 떨어진다. 또는 뭐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 적어봐봐. 만약에 그 흐르는 방향, 물의 방향과 혈류의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압력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뭐 된다고? 조기에 종식된다. 그래서 자, 조기에 이게 마무리가 돼버려. 그지? 부족하게. 그러다 보면은 확산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맞지?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 봐봐. 여기서 만약 같은 방향이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물이 지금 산소를 50 가졌고 혈관이 지금 50 가졌다. 내지는 혈관이 60을 가졌다라고 하자. 안 넘어간다고 그럼 이때는. 맞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50을 가진 그대로 그냥 뭐 해버린다고 빠져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효율이 너무 적지 않네. 맞지? 그래서 압력 기울기가 조후에 끝이 난다. 내지는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더 높아지는 지점이 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거나 서술형 요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요 A라는 3, 4단락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어. 뒤에 거는 그렇게 안 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한편 어류가 물을 흡입해서 아가미에서 산소를 흡수한 후 다시 내보는 것을 이제 환수라고 하는데 그렇지. 이제 물을 다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소 다 빨아먹었으니까.
그래서 어류가 사용하는 아가미 환수 방식에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대요. 그치? 그래서 자, 환수 두 가지. 그래서 요거 지금 기역 니은으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 입 펌프 방식이라는 친구가 있대. 그래서 보니까 자 다음 그래서 입과 덮개 있는 근육을 써서 수압을 만들어서 한 방향으로 물을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입 펌프니까 우리가 펌프질 하면 그지 한쪽 방향으로 쭉쭉쭉쭉쭉 밀려날 것 아니야. 그런 원리처럼 덮개 있는 근육을 활용해서 수압을 만들어. 그러면은 한 방향으로 물을 이제 유도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선 턱을 내려 입 공간을 크게 만들어. 그럼 물 속에 압력을 낮춰서 마치 흡입하는 펌프처럼 작동을 한단 말이야. 빨아들여가지고, 그치? 자,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압력을 좀 낮춰.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입속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게 되면 수압이 지금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제 동시에 또 여기 덮개가, 그치? 자, 입을 벌려. 플러스, 자, 이 상황에 덮개 역시 밖으로 또 펼쳐지면서 덮개 공간이 확장된단 말이야. 아까 우리 그 아가미를 이렇게 지금 보호해줬던 덮개. 자, 그러면은, 자, 높았던 이 수압이 그지 이렇게 낮아진단 말이야. 그지? 응.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그지? 압력을 계속해서, 그지? 자, 높였다가 낮추고, 이런 식의 방법들. 자, 그래서 이때 덮개 공간을 확장하는 것은 입 공간 크게 만드는 것보다 수압을 더 많이 낮추기 때문에, 밖에서 입으로 들어온 물은 압력의 차에 따라 덮개 공간 쪽으로 이동하고, 입 닫고 입 공간을 수축하면 물은 이제 열린 덮개를 지나 밖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지. 내가 이게 물고기가 있으면은 내가 그림도 봤는데 그림 잘 못 물이 들어와. 지금 이렇게 우리 사람처럼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아니고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이제 아가미 같은 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쭉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압력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치? 덮개 밖으로 쫙 내보내는, 그치? 자, 그리고 어쨌든 이때 입 뒤에 있는 가로막 조직이 물이 또 식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네. 그래서 따라서 수생동물은 물이 입속으로 들어와도 삼키지 않고 아가미통에 한 방향으로 압력 이용해서 내보낸다? 이겁니다. 그렇지? 응.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기역 방식, 이 펌프 방식은 결국 이제 고요한 물 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물을 입으로 빨아들여 내보내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몸속에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자,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 자, 그래서, 일단, 정지. 고요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그치? 물 빨아들이고 본인이 이제 압력을 이제 이렇게 조절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 과정. 턱을 내려요. 자, 그 다음에, 자, 입이 커집니다. 그치? 그러면은 수압이 낮아진다. 그죠? 자, 그 과정에 이제 물이 들어와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요 과정에서 이제 또 덮개가 확장된단 말이야. 그치? 자, 덮개가 확장되면은, 자, 이 과정에서 또 수압이 더 낮아진다. 그치? 그래서 결국 이 과정에 이 물이 어디로 이동한다고? 물이 덮개 공간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자, 이 과정에서 이제 합니까? 입을 수축합니다. 닫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덮개가 오픈된다. 그러면서, 그래, 물이 배출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지? 요걸 그냥 그대로 쭉 적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두 번째 방법은, 흐르는 물 속에서 입을 크게 벌린 채 제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물이 이게 들어오는 거지, 그지? 자, 또는 유영하면서, 그죠? 헤엄치면서 물을 입으로 넣고 아가미를 통해, 물은 또 가만히 거의 고요한 수준인데, 그지? 본인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흐르는 물 속, 그지? 물에 입을 벌리고 있거나, 그치? 또는 본인이
가만히 있는 물을 그치 유영을 하면서 그치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그 물들을 이제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보자.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강제 환수 방식이라고 할 건데 니은 자, 이 펌프 방식에 비해 이거 당연히 우리 뭐 할 수밖에 없어. 비교 대조할 수밖에 없거든. 자, 기억에 비해서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이야. 왜? 아까 이 기억은 본인이 뭐 턱을 내리고 입을 벌리고 막 그래야 됐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지금 뭐 입만 벌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또는 가만히 있으면 물이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온다고. 그래서 일단은 자, 그래서 효율적이고 이 방식도 에너지 소모를 뭐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로 하긴 하지만 유영하거나 흐르는 물을 맞이한단 말이야. 맞지? 맞이해서 제자리에 머무르기 위한 근육 활동만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머무르기 위한 근육 활동만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이 기억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는 점. 그치? 흐르는 물에 입을 벌리고 서 있거나 유영하면서 이 물을 이렇게 그냥 쑥 자연스럽게 집어넣는 거니까 자, 기억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적다. 이런 얘기 하네요. 자, 다만 여기서 자, 그 당연히 물을 빼는 과정은 또 뭐겠어요? 뭐 이제 덮기를 향해 또 나가겠지, 그치? 이것도 뭐 스킵한 것 같네. 자, 일단은 많은 어류는요 두 가지 환수 방법을 모두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기억도 쓰고 니은도 쓰는데. 자, 정체된 물 속에서 이 펌프 방식을 취하다가도 정체된 고요한 물에서, 그렇지? 자, 빠르게 유영하거나 물 흐름에 맞설 때는 그냥 입 벌리고 서 있는 게, 그렇지? 입 벌리고 헤엄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본인 전략을 취한다. 하지만 참치 같은 어류는 강제 환수만 활용하더라. 참치 같은 큰 어종들 있잖아요, 그렇지? 얘네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그치 이렇게 뭐 하면서 헤엄을 치면서 먹거나 그치 또는 강한 물살 속에서 입 벌리고 써 있거나 이런 것도 많이 한다. 오케이,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자, 이 지금 기억과 니은 같은 방식을 이제 우리는 자 관류 체계라고 하는데요. 자 신선하고 산소가 많은 물이 아가미와 접촉할 수 있도록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체계. 그래서 지금 요 기억 니은을 또 다른 말로 관류 체계라고도 부른다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뒤에 이제 비교함을 좀 잘 봐야 돼. 이와 달리 숨을 쉬는 많은 우리 또 이제 아까 1문단에 살짝 언급돼서 육상동물 얘기를 이제 또 한단 말이야. 차라리 이걸 지금 어디에서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던가, 그치? 1문단이 육상동물하고 비교할 것처럼 해놓고 마지막에 살짝 이것만 얘기하는 게 조금 난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고. 어쨌든 허파에서 기체 교환을 위해 간만환기라고 하는 게. 자, 보자. 그래서, 자, 육상동물은 간만환기라 부르는 방법. 아까 근데 요것도 봐. 아까 우리 관류 체계가 한쪽 방향이면은 당연히 간만환기는 뭐겠어? 양쪽 쓰겠지, 그치? 드나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 생각해봐. 호흡 드나들잖아, 그치? 들숨 날숨하잖아. 그래서 자 신선한 공기를 봐봐 들이쉬었다가 탁한 공기를 같은 경로를 통해 내뿜는 거지. 요 방법 우리 사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자 어류의 환기에 비해는 덜 효율적이다. 근데 이 덜 효율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류는 지금 뭐 했다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 그치? 요게 지금 이제 핵심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해? 들이쉬고 내뱉는 것. 그치? 몇 번에? 2번의 운동을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지, 이 효율, 이게 지문도 조금 불친절한 게, 이 효율이라는 게, 자, 이 지금 여기서는, 공기로부터, 그치? 이 산소를 얻는 정도, 요 정도로 봐요. 아까, 자, 이 지금, 이 효율적이라는 게, 공기를 통해서, 그치? 산소를 겟하는 정도란 말이야. 자, 봐봐. 얘는 지금 어쨌든 이제 우리가 내뱉는 과정에서 뭐 한다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우리 혈관을 돌 거란 말이야. 이 물고기는. 웬만하면 얘는 지금 거의 막 9할 가까이를 다 뽑아 먹는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가 알기로는 고작 해야 지금 보니까 우리 사람은 한 25% 정도밖에, 그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산소, 지금 대기 중 산소 농도가 100이면은 우리가 호흡할 때는 한 20, 25밖에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물고기는 한 8, 90은 먹는단 말이야. 물에 있는 산소.
요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응.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어류는 관류체계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물의 또 밀도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에너지 면에서는 누가 좀 더 낫다고? 육상이 좀 더 낫다고. 우리가 호흡하는데 막 많은 힘을 필요로 하진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서는 한 밑에 봐. 육상 동물은 한 1, 2% 밖에 에너지를 안 쓰는데, 호흡을 위해서. 근데, 자, 우리 어딨노? 수생동물은 한 10에서 20% 정도의 지금 힘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따지면은 자 공기를 다시 산소를 얻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수생동물의 그치 관류체계가 효율적이라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걸 지금 이제 그래 숨 쉬고 그치 이렇게 내뱉는 요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모는 인간보다 다시 육상동물보다는 수생동물 좀 더 많이 든다 에너지가. 요런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류는 아가미통에 환수하는 대망 휴지 대사율 무려 10에서 20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한 10에서 20% 깎인단 말이에요. 체력이. 어쨌든 이는 수생동물이 호흡이라는 필수 활동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좀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라고 되어 있네. 그치? 응. 자 어쨌든 간에 자, 간단하게 이 둘을 좀 비교해 볼게. 자 관류체계는 자 쉽게 얘기해서 추출 효율은 높아요. 아까 쌤이 공기 또는 물이라고 하자. 공기 또는 물 따위에서는 산소의 그 추출이 꽤 괜찮다고. 한 방향. 자, 그 다음에 우리 육상의 육상의 간말함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추출 효율은 좀 낮아. 왜? 그 이유는 이렇게 표현해볼까? 관류체계는 편도. 그치? 그러니까 한 방향 가면서 다 뽑아 먹는단 말이야. 그치? 얘는 근데 또 왕복 과정에서 그치? 또 시스템 자체가 이게 간만 함기 그치? 이렇게 자, 허파에서 기체 교환해서 하는 이게 쉬었다가 뭐 이렇게 또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치? 이게 지금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 자, 그러나 다시 에너지 면에서는 그리고 관류체계 어류 같은 경우에 지금 뭐랬다고? 물에 밀도가 좀 높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육상동물은 어떻다고? 공기의 밀도는 물 밀도보다 낮을 거 아니야, 그렇지? 상대적으로 공기 밀도가 물 밀도보다 낮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 면에서는 육상동물이 좀 낫지 않느냐라는 비교를 통해서 마무리가 됐어. 그렇지? 나 이건 3시간 할 줄 알았는데 좀 빨리 끝났네. 다음 시간부터 5개 해야 되겠다. 내가 한번 상황 봐서 다음 주는 아마 쌤이 경제 지문들 좀 뽑아가지고 할 것 같아요. 경제 지문하고 뒤에 과학 지문 한 개 더 이런 식으로 혹시 본인 학교에서 하고 싶은 지문이 있으면 쌤한테 얘기해 주셔야 쌤이 주중에 준비해. 내가 주말에는 준비 못해. 쌤 아까 시간 좀 바뀌었지만 오늘 막 6개씩 줘가지고 그래서 미리 할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되고 자 내일은 문학 한 날입니다. 그래서 문학도 똑같이 11시 시작을 할 거거든. 자, 고전산문 9강, 10강, 현대소설 2강, 3강 할 거예요. 아마도 오늘처럼 2시간, 2시간 반 정도 안 걸리겠나, 그치? 자, 잘 맞춰와 주시면 되고, 쌤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볼게. 알겠지? 고생했어. 알겠습니다.